7해 동안 나는 내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루하루 묵묵히 해냈을 뿐이다. 내 손은 그 아이를 재웠고 내 발은 아이의 얼과 악몽 속에서 집안을 걸어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저희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 한마디로 나는 끝이었다. 떠들썩한 작별 인사도 감사 인사도 없었다. 마음은 상처받고 자존심은 겨우 붙들고 있었다. 결국 서울에 있던 내 유일한 아파트를 팔고 시골에 있는 언니 집으로 내려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평화가 필요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평화는 한 계절도 가지 못했다. 어느 습한 오후에 전화가 울렸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다. 이번 여름에 태민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다. 아, 그리고 엄마 오시는 김에 여름 캠프 비용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500만 원 정도인데요. 500만 원이라니. 이제 나는 단순히 호출 가능한 부모가 아니라 그들의 개인 ATM까지 되어버린 건가? 그들은 내가 집을 판 이유가 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걸까? 이번에는 아니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 이야기는 새로 써야 했다. 나는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의 공기는 무거웠다. 마치 오래 방치된 냄비가 끓고 있는 것처럼 뜨거운 열기가 스며들었고 타버릴 것 같은 분위기였다. 자칭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자부하는 내 며느리 지영은 포크 끝으로 접시에 담긴 나물을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는 찌푸러져 있었고 마치 그 채소를 표정만으로 으깨려는 듯했다. 어머니, 이번에는 이거 제대로 씻으셨어요. 태민이 위가 악해서 더러운 음식은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그 나물을 2번이나 씻고 껍질을 벗기고 줄기까지 다듬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 수 있을까?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태민을 향해 몸을 돌렸다. 태민아, 할머니 음식이 더 맛있어. 아니면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사주는 음식이 더 좋아. 태민은 그녀를 보더니 나를 보았다. 할머니 음식도 좋아요.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은 이미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갔다. 지영아, 그녀는 목소리를 살짝 부드럽게 바꾸며 내 아들 준호가 바로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듯했다. 밤에 TV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태민이도 학교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보시는 그 드라마 소리가 너무 커서 다들 잠을 설쳐요. 나는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밤을 새우는 올빼미 같은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생활 리듬이 맞지 않았던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씹던 음식을 계속 씹으며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척했다. 내 안에서 분노가 너무 빨리 치밀어 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지영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태민이를 7년 동안 키웠어. 매일 밤 내가 그 아이한테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해. TV 소리 줄일게. 하지만 내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건 참을 수 없어. 그제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가벼웠다. 마치 엎질러진 우유를 닦아내듯 상황을 무마하려는 말투였다. 지영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민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거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하라고.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해했어. 나는 이해만 하며 살아왔어. 내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아이를 돌봤어. 그런데 내가 듣는 건 뭐야? 내가 채소를 제대로 씻지 않았다는 불평. 내가 TV를 너무 크게 본다는 비난. 지영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입술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비단으로 감싼 칼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저희는 태민이가 이제 독립심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독립심. 참 깔끔한 단어였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건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7년 동안 나는 그들의 작은 가족을 중심으로 돌고 또 돌았다. 마치 팽이처럼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리고 이제 내가 닳고 닳아버리자 그들은 나를 낡은 가구처럼 치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따뜻함은 그들에게는 너무 뜨겁고 너무 가까워서 불편했던 것이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다.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준호와 지영은 나를 피하듯 움직였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를 피해갔다. 우리는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에 함께 앉아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TV를 보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면 방으로 사라지거나 태민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나를 남겨두고 텅 빈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며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단순히 무시당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격화되었다. 더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배경소음이었다. 아니면 너무 시끄럽게 삐걱거리는 가구였다. 태민에게 다가가 책을 읽어주겠다고 블로그로 탑을 쌓아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피하며 말했다. 엄마가 이제 혼자 노는 걸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너무 의지하면 안 된대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겼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배운 것을 따라 말할 뿐이죠. 지영은 스스로 태민에게 그 칼을 쥐어준 셈이었다. 그날 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얼어붙었다. 가슴속 따뜻했던 온기가 점점 굳어지고 차가워지더니 결국 얼음처럼 식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좁은 게스트룸의 작은 침대 위에서 누워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방, 안방에서는 준호와 지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조심스럽고 절제된 속삭임이었다.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굳이 알아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 억눌린 대화의 리듬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이미 이 가족에서 애부인이 된 것이다. 옆에 놓인 협탁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 위에는 어릴 적 태민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통통한 볼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던 그 모습. 눈물이 쏟아졌다. 뜨겁고 멈출 수 없는 눈물이었다. 며칠 뒤 준호가 내 방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죄책감처럼 조용했다. 그는 손을 비비며 눈을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다. 엄마,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처럼 말했다. 엄마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좀 쉬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다음 말을 고르는 듯했다. 마치 장례식에서 꽃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신중하게. 지영이랑 얘기해봤는데요. 엄마가 시골로 다시 내려가시거나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저희 스케줄이 너무 늦게 끝나서 엄마도 잠 못 주무실까 봐 걱정돼서요. 엄마를 위해 더 평화로운 곳으로. 엄마가 좀 쉬셔야 하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포장이었는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는 분명했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일상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가 조용히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차가워졌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문을 쾅 닫지도 않았다.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소리는 포기한 후의 침묵이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락, 세면도구 몇 개 거실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태민의 작은 상장들이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다.
내가 어제 막 빨아 널어둔 그의 작은 양말이 베란다 빨래줄에서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속삭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었다. 부엌에서 내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앞치마를 집어들었다. 여전히 기름과 마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의 흔적이었다. 그들이 이제는 지우고 싶어하는 흔적. 태민을 꼭 안아주고 몇 마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지영이 현관에서 태민의 일투를 짚어 올리고 있었다. 태민아, 빨리 가자. 미술 수업 늦겠다. 그녀는 내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태민이 뒤를 돌아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잠깐 비쳤다. 어쩌면 슬픔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혼란이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는 중얼거리며 그녀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내 가족에서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준호가 나를 아래층까지 배웅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 내 쪽을 힐끔 쳐다보더니 금세 고개를 돌렸다. 마치 시험 답안을 훔쳐보다 들킨 학생처럼. 로비에 도착하자 그는 지갑에서 몇 장의 5만 원권 지폐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엄마,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는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뭐든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나는 그 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것은 내 손바닥 위에서 타오르는 수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한 걸음씩, 그리고 또 한 걸음씩. 내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에게 후회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항복도 아니었다. 이것은 존엄이었다. 그들이 나를 이야기에서 지웠다고 생각하게 두자.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들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것이다. 아니, 더 잘 살아갈 것이다. 빌딩을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거리 위를 반짝였고 네온 사인이 바쁜 인도 1호 깜빡이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생동감 넘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나를 위한 자리는 단 하나도 없었다. 나는 인도 가장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람들. 내 생애 처음으로 세상이 나를 두고 앞서 나가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떠오르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오래된 아파트.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돈을 모아 산 그 작은 집, 낡았지만 우리의 것이었던 그곳. 준호가 결혼한 후 그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 아파트는 그때부터 비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몇 년을 혼자 살았다. 추억에 매달리며 그것을 산소처럼 붙들고. 하지만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차갑고 벗겨진 벽 사이에서 혼자 늙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나는 돌아서서 가장 저렴한 모텔을 찾아 들어갔다. 방은 겨우 내 여행 가방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공기는 눅눅했고 폐를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이 있었다.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삐걱거리는 매트리스 위에 누워 노랗게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이제 어쩌지? 나는 베개 밑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유일한 번호를 눌렀다. 언니, 나영이었다. 그녀는 멀리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로 시집을 갔고 우리는 몇 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잠에서 막 깨어난 듯 나른했다. 경희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늦게 전화하다니. 나는 대수롭지 않은 척 웃어넘기려 했다. 가벼운 농담이라도 하려 했지만 입을 여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 없었다.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아픔이 조각조각 부서져 쏟아졌다. 예쁘게 포장된 말은 아니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언니는 모든 것을 알아챘다. 뭐라고? 그 애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나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분노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졌다. 준호가 완전히 미쳤구나. 그리고 그 주영이라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 언니의 분노는 분명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경희야, 더 이상 울지 마, 알았지? 짐 싸, 당장 우리 집으로 같이 해결하자. 그 말은 내 안의 불씨를 밝혔다. 나를 삼켰던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었다. 물론 내겐 아직 언니가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속에서 희미했던 빛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그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기를 기다리며 그곳에 앉아있지도 않을 것이었다. 그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이제는 사라진 삶의 성소일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감정적 닻이었지만 이제는 족쇄로 변해버린 곳. 그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히 준호와 주영의 손을 떼어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위치가 좋아 지하철에서 가까웠다. 중개인은 시장 상황이 좋다며 적절한 타이밍이라면 꽤 괜찮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약간 떨렸지만 내 안에는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차분한 거래가 있었다. 이 돈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처음으로 오롯이 내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 매매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구매자가 계약서에 서명했고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돈이 내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 그것은 거대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준호에게도 지영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 아파트가 다른 주인에게 넘어갔다는 것도 그 돈이 내 계좌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 돈은 내 마지막 비밀이자 나를 지켜줄 마지막 갑옷이었다. 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 돈의 일부는 고정예금으로 묶어두었다. 절대 손대지 않을 안전망이었다. 나머지는 생활필수품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장을 위해 유동적으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나는 작은 마을로 가는 버스표를 샀다. 버스가 도시를 떠날 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카이라인이 흐릿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강철과 네온으로 이루어진 풍경, 지하철 입구에 모여든 인파, 반짝이는 상점 간판, 매일 지나치던 유리 건물들. 그 모든 것이 점점 멀어지며 배경 소음처럼 희미해졌다. 길 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새 장에서 탈출하는 기분이었다. 씁쓸하고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반평생 동안 밀봉해 두었던 병을 열었을 때처럼. 그 안에는 내가 스스로 느끼기를 허락하지 않았던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안도, 후회,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평온함. 몇 시간 후 도로는 푸른 언덕으로 이어졌다. 공기가 달라졌다. 소립과 젖은 흙 냄새가 났다. 깨끗하고 시원하며 생동감 넘쳤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가슴속 얽힌 매듭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듯했다. 버스가 작은 마을의 조그마한 터미널에 멈췄다. 그리고 그곳에 나영이 서 있었다. 플랫폼 옆에서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창문을 바라보며 나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머리카락에는 은빛 가닥이 조금 더 늘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고 환하며 흔들림이 없었다. 경희야, 그녀는 나를 부르며 이미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끌어안는 순간 나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무너졌다. 마침내 집을 찾은 아이처럼. 나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7년 동안 쌓여온 피로, 굴욕, 분노가 그 한 번의 포옹 속에서 모두 쏟아져 나왔다. 모든 실망, 모든 잠 못 이룬 밤,
타인의 집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애썼던 모든 순간이 그녀는 나를 꼭 안고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됐어. 내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해. 밥 끝났어. 이제 내가 있잖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산바람처럼 맑고 차분하며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숲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아담한 2층짜리 통나무집이었다. 앞마당에는 토마토, 강낭콩, 옥수수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고 몇 마리 닭이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마당을 자유롭게 거니는 닭들과 오리들이 마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다.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밝고 깔끔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모든 곳에 나영의 손길이 느껴졌다. 창가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블루베리 잼병이 놓여 있었다. 오후 햇살이 병에 스며들어 반짝이고 있었다. 문턱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흙과 신선한 풀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처마 밑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시의 불빛은 반짝이지만 그 빛은 결코 나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다. 이곳의 땅은 평범했지만 발밑에서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내가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골에서의 삶은 느리고 정직했다. 아침이 되면 자동차 소음 대신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마당에서 닭과 오리들이 떠드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더 이상 길을 찢는 알람 소리도, 콘크리트의 차가운 빛도, 숨 막히는 소음도 없었다. 이제 하루는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과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로 시작되었다. 낮 동안 나영과 나는 나란히 서서 정원을 가꾸었다. 잡초를 뽑고 채소밭에 물을 주고 잎을 다듬으며 연약한 새싹들이 날마다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다시 뿌리를 내리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닭만 마리를 키웠고 매일 아침 따뜻한 달걀을 집 위에서 꺼냈다. 나영은 나에게 나무로 불을 지피는 오븐에서 빵을 굽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황금빛 껍질과 연기, 그리고 효모 냄새는 도시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가끔 우리는 마을 시장으로 걸어가 필요한 물건을 샀다. 길에서 이웃들을 만나고 오래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중 몇몇은 내가 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인사했다. 이곳의 햇살처럼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함이었다. 물론 일은 내 근육을 아프게 했지만 밤이 되면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차가운 침묵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움도 없었다. 도시의 집에서 느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곳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했고 때로는 거칠게 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진실했다. 도시에서 익숙했던 앓는 미소와 달콤한 거짓말에 비하면 훨씬 나았다. 옆집 할아버지는 갓 잡은 송어를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고 다른 이웃은 따뜻한 옥수수빵을 행주에 싸서 가져왔다. 먹어봐요. 더 필요하면 또 만들어 줄게요. 그 단순한 말들이 어떤 사과보다도 더 큰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나영과 나는 종종 마당의 나무 벤치에 앉아 해질녘 언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강낭콩 껍질을 벗겼다. 어느 저녁 우리가 콩을 금속 그릇에 담으며 나영이 내게 물었다. 이제 정착했으니 앞으로 무슨 계획 있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현관 바로 너머의 흙밭을 바라보았다. 우선은 이 집을 좀 더 살기 편하게 고쳐야겠지.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뭔가 작은 걸 시작해 볼까 해. 이곳 공기가 맑고 땅도 좋으니 작은 농장을 운영하거나 우리가 키운 채소랑 피클을 팔아보는 거야. 크게는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이 바쁘게 지낼 정도로만. 나영의 눈이 즉시 빛났다. 그거 정말 하고 싶었어. 그런데 시작할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둘이 함께라면 정말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다. 도시에서 나는 매일 타인의 요구에 맞춰 살아갔다. 태민의 간식 준비, 준호의 기분,
지영의 번덕에 맞춰 끌려다니며 한 가닥 실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녔다. 내 자신을 의지할 틈도 없이.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가 땅을 돌보면 무엇이 돌아올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삶이 다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을 때 그 평온함을 깨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준호. 나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았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익숙한 감각. 그리고는 나영의 시선을 피하려고 뒷마당 끝으로 걸어갔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다. 너무 격식을 차리려는 듯 부자연스러웠다. 그래, 아들, 나는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는 잠시 잡담을 늘어놓았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았고 내가 떠난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걱정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원해서 전화한 것이 분명했다. 거기 괜찮으세요? 돈 문제는 없으시고요. 괜찮아. 별로 쓸 일이 없으니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럼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본론을 꺼냈다. 저기, 엄마가 살던 그 아파트 있잖아요. 혹시 팔았어요?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여전히 평정을 유지한 채 대답했다. 응,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요? 그는 너무 급하게 물었다. 차분한 척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차갑게 웃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다. 많지는 않아. 나영이랑 내가 살아갈 만큼만. 집도 좀 고치고. 걱정 마, 너희한테 부탁할 일은 없을 거야. 침묵. 전화 너머로 그의 실망을 처리하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몇 초 후 그는 다시 시도했다. 목소리는 낮고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엄마, 있잖아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태민 학교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그를 끊었다. 너랑 지영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돈은 이미 정리해 두었어. 손도 대지 않을 거야. 내 나이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남겨둬야 하잖니. 이해하지? 네. 그는 작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렇게 통화는 끝났다. 나는 마당에 서서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멀리 보이는 언덕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흙과 소나무 냄새를 실어왔지만 내 가슴 속에는 아무런 평온함도 없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다. 잠시 후 나영이 내 얼굴을 살피더니 다가와 내 팔을 가볍게 두드렸다. 준호한테 전화 온 거지. 이번엔 뭐라고 했어?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영은 허벅지를 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뭘 했어? 그 사람들 내 돈 노리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경희야, 다시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내가 한 번만 눈 깜빡이면 그들은 또 널 끌어들일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 집의 돈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저 미래에 받을 유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들이 진짜로 보고 있는 것은 언제든 손댈 수 있는 계좌였다. 그리고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방식으로 다음 움직임이 다가왔다. 이번엔 더 교묘하게 포장된 모습으로. 할머니.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익숙했으며 망설임이 가득했다. 마치 오래된 추억이 내 마음을 당기는 것 같았다. 단 한마디가 나를 강하게 때렸다. 7년간의 이야기, 간식, 반창고, 그리고 잠자리에서의 포옹. 그런 유대감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려 애썼다. 태민아, 우리 태민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보고 싶어요. 그는 훌쩍이며 말했다. 할머니, 언제 돌아와요? 저랑 다시 놀아주면 좋겠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가슴이 너무 많은 감정으로 뒤엉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태민의 마음일까? 아니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아가, 혹시 엄마나 아빠가 할머니한테 전화하라고 했니? 침묵. 그리고 그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돌아오면 놀이공원도 갈 수 있고 로봇 캠프도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마지막 남은 끈이 끊어진 기분이었다. 결국 똑같은 수법이었다. 같은 전략, 같은 패턴. 그들은 태민의 순수함과 사랑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를 단순한 도구로 그들의 다음 요구를 전달할 부드러운 봉투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나에게 또다시 사랑을 사라고, 그리움을 사라고, 가족 안에서의 자리를 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할머니도 우리 태민이 보고 싶지. 기회가 되면 꼭 보러 갈게. 하지만 우리 태민이 착하게 잘 지내야 해.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내 손은 여전히 휴대폰을 꼭 쥔 채로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따뜻함, 그들과 연결된 감정의 실 한 가닥이 이번 전화로 완전히 닳아 없어졌다. 그것은 연극 대본처럼 진정성 없는 대화였다. 며칠 후 준호에게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잡담도 돌려 말하기도 없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연히 내가 예스라고 대답할 거라 믿는 듯한 태도로. 엄마, 곧 여름 방학이잖아. 나랑 지영 둘 다 일해야 해서 태민을 봐줄 사람이 없어. 엄마가 좀 와서 도와줄 수 있겠어? 태민이 계속 엄마 보고 싶다고 하잖아.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대신 천천히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와달라고. 나는 단어를 일부러 길게 늘었다. 내가 돌아가면 어디서 지내라는 거니?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땐 너희 집엔 내가 있을 방도 없다고 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이 말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러다 어설프게 애교적인 태도를 취하려 했다. 그래. 집이 좀 좁긴 한데. 소파에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근처에 집을 하나 빌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일부 비용은 부담할 수도 있어. 그 뻔뻔한 제안은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다. 마치 지영이 저 멀리 다른 주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그들은 나를 원했다. 하지만 손님으로도 가족으로도 아닌 풀타임 가정부로. 침대도 편안함도 심지어 존엄성도 없이 내가 스스로 돈을 내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분노가 빠르게 치밀어 올랐다. 내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내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과 같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분노를 가라앉혔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를 냈다. 물론이지, 준호야, 나는 말했다. 준비할게. 우리 태민이 볼 날이 기다려진다. 잠시 멈춘 후 덧붙였다. 그리고 캠프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두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게 두었다. 만약 그들이 또다시 내 돈을 원한다면 이번에는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다. 나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준호의 요청과 내 결정, 모든 세부 사항까지. 나영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치 당장 도시로 내려갈 기세였다. 경희야, 미쳤어. 그 사람들이 너를 완전히 말라 죽게 하려는 게 뻔히 보이잖아. 절대 가면 안 돼. 나는 그녀를 조용히 의자에 앉히며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었다. 나영아, 진정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내 눈은 이미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엔 달라. 내가 가정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번엔 내가 되찾으러 가는 거야. 나영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되찾으러 간다고. 나는 차갑고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숫자 노름을 좋아하잖아. 좋아. 그럼 우리도 앉아서 이 가족이라는 유대감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계산해보자. 첫 번째 단계는 주거 문제였다. 그들은 내게 방이 없다고 했고 소파를 권하며 내가 직접 숙소를 마련하라고 했다. 좋아. 그럼 그들의 게임에 맞춰주지.
우리는 오래된 부엌 테이블에 앉아 전쟁 계획을 세우듯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했다. 모든 움직임, 모든 한계선을 정리하면서 나영의 걱정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녀를 가득 채웠던 분노는 점점 초점이 맞춰진 전율 같은 흥분으로 변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외쳤다. 이제 그들에게 내가 더 이상 그들의 발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나는 한때 그 가족에게 내 마음을 쏟으며 사랑을 얻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내가 얻은 건 착취뿐이었다. 이번엔 다르게 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준비하지 않았다. 재미나 텃밭에서 딴 신선한 토마토, 손수 만든 쿠키 같은 걸 잔뜩 챙기지도 않았고 지영이 좋아할 만한 게 뭘까 고민하는 체크리스트도 없었다. 이번엔 가볍게 떠났다. 여름옷 몇 벌, 필수 악품, 그리고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준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내가 쏟았던 모든 노력은 나만 움직였을 뿐 그들은 한 번도 나를 향해 다가오지 않았다. 떠나기 전 나는 지역은행에 들러 헌금 $2,000를 인출했다. 그것을 깔끔하게 나눠 옷 속에 숨겨진 주머니에 하나씩 넣었다. 그것이 내가 가져가는 전부였다. 나머지 집값은 이미 정기 예금으로 묶여 있었고 나영과 함께 계획한 대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나영은 계좌 장부와 월세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이 나의 갑옷이었다. 아무도 그 돈에 손댈 수 없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매일 밤 내가 문자 보낼게. 하루라도 내가 연락이 없으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나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알겠어, 경희야. 만약 그 사람들이 너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가 그들의 최악의 악몽이 돼줄게. 그녀가 내 버팀목이 되어준 덕분에 나는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마쳤다. 며칠 뒤 나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준호의 집 문 앞에 섰다. 지영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지나치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경희씨, 드디어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태민이가 할머니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방금 막 새로 쓴 가면을 쓴 것처럼. 엄마,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이미 소파가 준비되어 있었다. 깔끔하게 접힌 담요와 베개가 놓여 있었다. 마치 할인된 가격으로 앙족을 대접하려는 것처럼. 지영은 최대한 배려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이 좀 좁아서 오늘 밤만 소파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태민이가 방학 가면 하루 종일 아이를 보시느라 피곤하실 테니까 편히 쉬세요. 그녀의 모든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침실엔 들어오지 마세요. 조용히 계세요. 편하게 지내려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미소를 지으며 캐리어를 내려놓고 말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들은 눈에 띄게 안도하는 듯했다. 마치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움직였다. 근데 나는 무심하게 덧붙였다. 제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요. 소파가 좀 좁기도 하고 또 제가 밤에 두세 번씩 일어나는데 불을 켰다 껐다 하면 두 분 잠을 방해할까 봐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마치 너무 빠르게 당겨진 바이올린 줄처럼 팽팽해졌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단지 밖에 작은 모텔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 거기서 지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낮에는 태민이를 돌보고 밤에는 모텔로 돌아가면 되니까 서로 방해도 안 되고요. 서로 좋은 일이잖아요. 내 목소리는 가볍고 차분했지만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공격처럼 날카로웠다. 그들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가정부를 원했지만 이 가정부는 자존심과 선택권이 있었다.
방 안은 얼어붙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의 대본에 없던 일이었다. 지영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톤 높아졌다. 모텔이요. 어머니,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돈을 쓰세요. 우리 집이 좀 작긴 하지만 소파에서 지내시면 충분해요. 굳이 그런데 돈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걱정하는 건 돈이 아니었다. 내가 그들의 집 밖에 있으면 나는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내가 그들의 집에 있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부려먹는 것도 죄책감을 이용해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나는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지영아, 나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냥 모텔이에요. 별일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자격이 있지 않나요? 나는 작게 한숨을 쉬며 어깨를 으쓱했다. 다만 제가 현금을 많이 안 가져왔거든요. 급하게 나오느라. 그래서 식비나 모텔 비용은. 나는 일부러 말을 끝맺지 않고 공중에 매달아 두었다. 그들의 얼굴이 즉각적으로 변했다.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다. 초대했으니 비용은 당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들의 정중한 미소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준호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준호는 마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아이처럼 나와 지영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지영은 턱을 깍 다물고 입술을 단단히 오므렸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좁아졌다. 방 안에는 기름진 듯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결국 준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알겠어요. 그는 중얼거리며 지갑을 꺼내 멋장의 깨끗한 지폐를 내밀었다. 대략 50만 원 정도였다. 며칠 정도는 이걸로 되겠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지영은 코로 짧게 숨을 내쉬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돈을 무표정하게 받아들었다. 만족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고마워요. 그럼 이제 가서 정리 좀 할게요. 나는 말했다. 내일 아침 8시에 올게요. 그때부터 일 시작할게요. 그들에게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고 나는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었고 코너에 있는 세탁소에서 풍겨오는 신선한 커피와 세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나는 멋불록 떨어진 저렴한 모텔로 걸어갔다. 모텔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고 침대는 푹신했으며 무엇보다도 아무도 나를 비친 사람처럼 바라보지 않았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했다. 나영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첫 번째 단계 알로.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거의 테이블을 두드릴 기세로 흥분하며 말했다. 역시 내 동생. 이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보여줘야지. 전화를 끊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긴 숨을 내쉬며 따뜻하고 황금빛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준비했던 차갑고 딱딱한 소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하지만 나는 방심하지 않았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승부는 500만 원짜리 로봇 캠프에 있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엄마일까? 아니면 돈일까?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 나는 약속대로 준호의 집 문 앞에 섰다. 문을 연 건 태민이었다. 할머니. 그의 눈이 순간 빛났다.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하고 억압되지 않은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 희미해졌다. 마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계산이라도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영은 아직 잠옷 차림으로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가시 돋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말했다. 오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물었다. 태민이는 밥 먹었나요? 그녀는 부엌 쪽을 힐끗 보며 대답했다. 아직이요. 이제 막 뭐 좀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나는 아무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틀고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몇 분 뒤 그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담은 접시 2개를 들고 나와 식탁에 내려놓았다. 아무 말 없이 나를 힐끗 보더니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가 결국 삼켜버렸다. 아침 식사 후 준호와 지영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둘 다 거의 말 한마디 없이 옷을 입었다. 지영은 코트를 채우며 문을 나서기 직전에 말했다. 경희씨, 점심은 간단히 준비해서 드세요. 태민이 빨래는 세탁기에 있으니까 돌려주시고요. 저녁쯤 돌아올 테니 너무 늦게 요리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고 느긋하게 대답했다. 지영씨, 어젯밤 모텔에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침대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몸이 좀 피곤하네요. 그리고는 불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점심은 태민이랑 간단히 밖에서 먹고 올게요. 그리고 빨래는 오늘 저녁에 준호 씨랑 지영 씨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태민이를 봐주기로 한 거지 집안일을 맡기로 한 건 아니니까요.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영의 얼굴은 마치 가만히 벗겨질 듯 굳어졌다. 입술이 살짝 벌어지고 눈은 좁아지며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마치 내 이마에 무언가를 새기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민이의 눈치를 보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깍 다물고 문을 세게 닫으며 나갔다. 그 순간 규칙이 바뀌었다. 그날 하루 나는 말한 대로만 행동했다. 태민이를 돌보는 것, 그것뿐이었다. 우리는 만화 영화를 보고 블로그로 탑을 쌓고 아래층으로 산책을 나갔다. 요리나 청소, 빨래는 손도 대지 않았다. 점심때는 태민이를 데리고 근처 델리로 가서 샌드위치를 사 먹였다. 지영이 오후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멈춰섰다. 부엌은 그녀가 떠날 때와 똑같은 상태였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고 쓰레기 봉투는 터질 듯 부풀어 있었으며 조리대는 손도 대지 않은 채였다. 그녀의 얼굴이 즉각적으로 굳어졌다. 입을 열기 전에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오늘 오후 내내 몸이 좀 어지러워서요. 태민이를 조용히 돌보는 데만 집중했어요.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녀가 빨래를 좀 접어달라거나 쓰레기를 비워달라는 식으로 돌려 말할 때마다 나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대답을 준비해 두었다. 허리가 안 좋아서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돕기로 한 건 태민이를 돌보는 거지 집안일은 아니잖아요. 그녀의 턱은 점점 더 단단히 굳어졌고 숨소리는 점점 짧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름은 길었고 그녀는 여전히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태민이를 대할 때도 더 이상 나는 휘둘리지 않았다. 태민이가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 나는 무릎을 굽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태민아, 할머니는 지금 그런 돈이 없단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잖아. 우리가 원하는 걸 항상 다 살 수는 없는 거야. 태민이가 장난감을 바닥에 던지며 화를 낼 때도 나는 꾸짖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주월아지, 내 장난감과 그것을 사준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단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나는 태민이의 세상에 작은 씨앗들을 심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계, 감사, 그리고 존중이라는 씨앗들이었다. 그의 부모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아주 어쩌면 이 여름이 끝난 후에도 내 흔적을 그의 마음속에 남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태민이는 달라진 할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보였다. 익숙함과 망설임, 애정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듯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본능적이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다시 내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물론 가끔은 지영이 주입한 대사를 따라 말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그의 부모가 계속해서 대본을 주입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래도 나는 시도해야 했다. 예전에 나는 늘 모든 것을 다 주는 할머니였다. 누군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제 나는 계약 기반 할머니였다. 내 역할은 명확했다. 아이 돌보기만. 청소, 빨래, 요리는 추가 서비스였고 따로 비용이 책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로봇 캠프의 마감일이 점점 다가왔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준호와 지영의 눈 뒤에서 마치 시계처럼 째깍거리는 게 느껴졌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영은 다시 한번 전략적인 설득을 시도하기로 한 듯했다. 경희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민이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말했다. 그 로봇 캠프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온 선생님도 계시고 이미 많은 아이들이 등록했대요. 태민이가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내 얼굴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준호도 긴급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맞아요, 엄마. 요즘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태민이가 뒤처지는 건 정말 막아야 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척 물었다. 정말요? 거기서 뭘 가르치는데요? 강사는 누구고 수업은 어디서 열려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나요? 나는 진심으로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미끼를 물었고 마치 숙련된 마케터처럼 캠프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코딩, 팀워크, 국제 STM 프로그램 등 온갖 세부사항을 늘어놓았다. 그들이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을 때 나는 잠깐의 침묵을 유지한 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네요. 그런데 500만 원이라니 꽤 큰 돈이네요. 나는 약간의 찡그림을 더해 그 금액이 나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화제를 전환했다. 근데 두 분 다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잖아요. 작년에 새 차도 사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영씨,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린 디자이너 가방도 새 거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500만 원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텐데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들의 굳어버린 얼굴을 바라봤다. 지영의 입술은 얇아졌고 얼굴은 약간 창백해졌다. 준호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한 듯 입만 벌렸다 닫았다.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하고 온화한 표정을 유지했다. 500만 원. 나는 부드럽게 반복했다. 그건 그냥 용돈 수준은 아니죠. 지영은 억지로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이건 정말 태민이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냥 태민이의 미래를 위해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에요. 엄마한테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두 분이 얼마나 태민이를 위해 노력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두 분의 재정 상황도 알잖아요. 새 차도 사고 지영씨는 새 가방도 샀으니 500만 원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네요. 그들은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내 돈은 이미 다 할당되어 있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이번 거는 두 분이 알아서 해야겠네요. 그들의 얼굴은 마치 통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벽이 갑자기 강철로 변한 듯 굳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부모로서 아이의 미래에 투자하는 건 두 분의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 비용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요. 주방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준호는 젓가락을 쥔 손이 약간 떨리는 듯했다. 그는 지영을 힐끗 본 뒤 나를 바라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턱을 깍 다물고 가슴이 한 번 크게 오르내렸다. 그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입술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등은 뻣뻣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패배의 쓴맛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이번 라운드에서 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정대로 준호와 지영의 집 문 앞에 섰다. 이번에는 단순히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경계와 명확함 그리고 나만의 힘을 가진 여자로서였다. 내 손에는 전날 밤 작성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더 이상 애매한 기대도 감정적 압박도 없었다. 오직 명확하고 공정한 합의만이 있었다.
지영이 문을 열었다. 여전히 얇고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경희씨. 그녀가 밝게 말했다. 나는 정중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서류를 건넸다. 어제 작성한 업무 계약서예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는 게 분명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훑어보며 물었다. 이게 뭐죠, 경희씨? 우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리한 거예요. 나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했다. 준호 씨와 지영 씨는 둘 다 일을 하고 계시니 제가 태민이를 돌보는 건 기쁘게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이건 제 시간을 존중하는 것, 제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문제예요. 지영은 몇 초 동안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읽었다. 모든 조항은 고의적으로 명확하고 모호함 없이 작성되어 있었다. 아이 돌보기만, 빨래 없음, 식사 준비 없음, 심부름 없음, 근무 시간 명확히 지정, 휴무일 포함, 교통비 환급, 초과 근무시 사전 협의 필요. 그녀는 내용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고 턱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지만 반박할 여지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계약서를 준호에게 건넸다. 준호는 내용을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렀다. 손가락이 서류 끝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엄마, 그는 중얼거리며 나와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다. 가족끼리 이런 계약까지 필요할까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단지 명확함을 원할 뿐이야.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나는 기꺼이 도와줄 거야. 하지만 다시는 내가 이 집안일을 전부 떠맡는 일은 없을 거야. 그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준호와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결국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계약서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집안의 분위기는 즉시 변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정시에 도착해 태민이의 아침을 챙기고 숙제를 도와주고 공원에 데려갔다. 모든 행동은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다. 집안일은 내 소관이 아니었다. 해가 지면 나는 정시에 일을 마치고 모텔로 돌아갔다. 준호와 지영은 비록 마지못해 받아들인 듯했지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리듬이 자리 잡았다. 차분하고 구조화된 일상이었지만 그 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지영의 불안감은 점점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엌 건너편에서 냄비를 저으며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닫히고 말하려던 단어들은 마치 파도가 해안에서 물러가듯 그녀의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집에서 무보수 가정부처럼 뛰어다녔던 그 시간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 내가 지쳐가는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봤던 그 날들을. 이제 그녀도 그 침묵 속에 앉아 있어야 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계약 기반 부모로서의 두 번째 주가 되자 내 일상은 조용한 리듬으로 자리 잡았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했다. 태민이와 나도 나름의 리듬을 찾았다. 차분하고 존중이 깃든 관계, 명확한 기대치가 있는 관계였다. 하지만 내 세상이 준호의 집이라는 내 벽 안에 갇히는 일은 없었다. 매일 점심 후 나는 태민이를 데리고 근처의 지역공원에 갔다. 공원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비눗방울을 쫓는 아이들, 돗자리를 펴는 부모들, 잔디밭을 천천히 도는 노부부들. 처음에는 우리도 그저 구석에 앉아있는 한 쌍의 조용한 방문객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원의 단골들이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새로 오신 분인가요? 커다란 선글라스를 쓴 은발의 여성이 물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가렛으로 교회 봉사자이자 지역 커뮤니티 활동가였다. 그런 셈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근처 모텔에 머물고 있어요. 여름 동안 아들네 집에서 손자를 돌봐주려고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모텔이라니 꽤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시네요. 다른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저는 전문 부모인 줄 알았어요. 태민이를 정말 잘 다루시네요. 그리고 태민이도 말을 정말 잘 들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태민이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신문지로 종이 인형을 만드는 법, 조약돌로 수학 게임을 하는 법, 공원 벤치를 활용해 이야기를 만드는 법 등을 공유했다.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혹시 선생님이셨나요? 아니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7년을 보냈어요.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그 말에 작은 그룹은 잠시 조용해졌다. 다음 날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엄마가 작은 전단지를 건네주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가족 봉사 활동을 해요. 기부 물품을 분류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역 봉사 활동을 할 거예요. 경희 씨와 태민이도 오실래요? 나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전단지를 받았다. 돌아서자 태민이가 나를 올려다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 봉사가 뭐예요? 나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천천히 설명했다. 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 시간을 쓰는 거야.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옳다고 느껴서 하는 거지. 태민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그 의미를 어렴풋이 느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토요일에 태민이랑 교회 봉사 활동에 갈까 해요. 괜찮으시죠? 지영의 포크가 공중에서 멈췄다. 교회요? 그녀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확실하세요? 물론이죠. 나는 가볍게 대답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게 안전하고 태민이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그녀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토요일, 약속대로 태민이와 함께 교회에 갔다. 우리는 옷을 분류하고 상자에 라벨을 붙이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선반을 정리했다. 마가렛은 태민이의 집중력을 칭찬했고 몇몇 엄마들은 교회 페이스북 그룹에 올릴 사진을 찍었다. 그날 밤 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 그녀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페이스북에서 그 사진들을 본 모양이었다. 특히 태민이가 라벨을 붙인 상자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사진은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지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엄마, 이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태민이는 아직 7살이에요. 태민이는 즐거워해서 나는 가볍게 대답하며 태민이를 향해 돌아섰다. 그렇지, 태민아. 태민이는 바닥에 앉아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옷 정리 도왔어요. 할머니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사라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무언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몇몇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공원에서 만나는 엄마들은 우리를 피크닉 자리로 초대했고 아이들은 나를 할머니 대신 경희 아줌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태민이도 우리의 작은 일상 일출에 익숙해졌고 점점 더 자주 오늘도 도와주러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지영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나 자신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다. 누군가의 부엌 싱크대 뒤에만 갇혀있던 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던 나를. 지영은 처음에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초조함은 조롱한 불만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와 맞서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피곤함이 짙게 드리워졌다. 어느 저녁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준호가 물 한 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솔직했다. 교회 봉사 활동. 고마워요. 태민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변화를 느꼈다. 이건 단순한 아이 돌봄이 아니었다. 이건 영향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수요일 오후, 맑고 선선한 가을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날이었다. 점심을 먹은 뒤 태민이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할머니, 공원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킷과 물병을 챙겼다. 밖으로 나가자 태민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호수 앞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태민이는 잔디밭 쪽으로 뛰어가 낙엽을 발로 차며 놀았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자유롭게. 할머니, 태민이가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다. 지난번에 도토리 주웠던 꽃 기억나요? 나는 놀라며 눈을 깜빡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내 코트 주머니에 도토리를 잔뜩 넣고는 도토리나무를 키우겠다고 했잖아. 태민이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아침에 바로 나무가 자랄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우리로 물 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 말을 믿을 줄은 몰랐지. 우리는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거창한 주제는 아니었다. 그저 함께 나눈 기억의 조각들. 너 처음 열이 났을 때가 기억난다. 정말 겁이 났었어. 태민이는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울었어요. 그날 밤 잠은 잤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태민이는 평소처럼 TV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대신 방으로 곧장 들어갔다. 내가 물을 가져다 주려고 부엌에 있을 때 태민이가 나를 불렀다. 할머니, 여기 와 보세요. 방에 들어가 보니 태민이는 바닥에 앉아 종이와 색연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가 내게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거 할머니 드릴게요. 그 그림에는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고 큰 나무 아래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선은 삐뚤빼뚤했고 색깔은 경계를 넘치기도 했지만 내 눈에는 완벽했다. 우리가 예전에 이 공원에 왔다고 했잖아요. 태민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림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떨릴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집에 들어왔다. 아빠, 태민이는 종이를 흔들며 달려갔다. 오늘 공원에서 할머니랑 그림 그렸어요. 준호는 그림을 보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분 후 그는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태민이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엄마가 그동안 태민이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배우기엔 늦은 건 없어. 그날 밤 태민이는 같은 그림책을 3번이나 읽어달라고 했다. 눈을 간신히 뜨고 있을 때까지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잠자리에 들기로 동의했을 때 나는 그를 이불로 감싸주며 속삭였다. 태민아, 언젠가 내가 자라면 할머니가 항상 옆에 있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불이 부드럽게 꺼졌다. 나는 문가에 서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태민이는 잠결에 몸을 돌리며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그 말은 내 깊은 곳을 건드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문을 닫고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발걸음을 옮겼다. 금요일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태민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부엌은 조용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지영은 부엌에서 나와 설거지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다. 예전처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물을 틀며 등을 나에게 돌린 채 있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나와 지영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저울질하듯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엄마. 나는 고개를 들며 조용히 대답했다. 응.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영이 그러는데 태민이가 요즘 달라졌대요. 혼자서도 잘 놀고 이제 고마워라는 말도 자주 한다고. 나는 책을 덮고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좋은 변화네. 준호는 목을 가다듬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물소리에 묻히지 않으려는 듯. 그런데 지영이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일부러 태민이를 더 엄마한테 의지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태민이가 엄마가 자기를 정말로 봐준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중요하다고요. 그 순간 물소리가 멈췄다. 지영이 접시 닦는 수건을 손에 든 채 돌아섰다. 그래서 내가 태민이를 안 본다는 거야.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준호는 움찔하며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영은 수건을 카운터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엄마가 돌아온 뒤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걸로 칭찬까지 받아. 나는 빨래하고 밥하고 온갖 일 다 하느라 바쁜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지영아, 준호가 끼어들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화가 치밀어 있었다. 엄마는 자기가 더 좋은 엄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리고 당신은, 그녀는 준호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떨었다.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거실 탁자 위에 흩어진 태민이의 수채화 마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마치 부드러운 솜에 부딪히는 주먹처럼 아무 소리도 반응도 없는 침묵 속으로 흩어졌다. 준호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엄마는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 모든 것이 멈췄다. 지영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어깨가 한 번 떨렸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방으로 걸어갔다.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들렸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모텔을 나섰다. 준호가 이미 내 차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돈은 아니에요.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나는 봉투를 받아 펼쳤다. 글씨는 약간 삐뚤빼뚤하고 급하게 쓴 듯했다. 엄마는 항상 우리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나는 종이를 접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나는 말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태민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 기다리자.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떠나러 돌아설 때 그가 다시 불렀다. 엄마. 나는 멈췄다. 너무 늦게 엄마 편에 서서 미안해요. 나는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모텔로 돌아왔을 때 내 전화가 울렸다. 지영에게서 온 문자였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고 감인 반응했어요.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구두점 하나 없이, 인사도 없이 구겨졌다가 다시 펼친 종이처럼 단순한 문장이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 문자를 삭제하지도 않았다. 8월 마지막 금요일 아침, 나는 옷멋벌을 조심스럽게 접어 여행 가방에 넣었다. 작별 인사도,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도 없었다. 처음 왔을 때처럼 조용하고 깔끔하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그 아침 태민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를 깨우지 않았다. 대신 그의 스케치북을 펼쳐 우리가 함께 새를 그렸던 페이지를 열었다.
종이 가장자리에 나는 작은 글씨로 적었다.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그림을 그려서 보내줘. 편지는 전화보다 오래 남는단다. 여행 가방을 닫고 모텔 밖으로 나가니 낸시가 이미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을 내리고 그녀는 여느 때처럼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다 챙겼어. 설마 그 집 냄비랑 프라이팬까지 챙긴 건 아니겠지.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마지막으로 동네를 한번 둘러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시골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막 밝아오고 있었다. 집은 여전히 빨간 벽돌의 2층짜리였지만 마당에는 민트 화분 몇 개가 새로 놓여 있었다. 낸시가 차에서 뛰어내리며 팔을 벌렸다. 자, 보세요. 우리의 용감한 도시 전사가 영광스럽게 은퇴하러 돌아왔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여행 가방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곳에 도착한 기분이었다. 부엌에서는 따뜻한 기리 냄새가 났고 구석의 강아지 침대에서는 익숙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뭔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며칠 만에 나는 다시 예전의 리듬으로 돌아갔다. 아침에는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잼을 만들고 가끔은 낸시와 함께 시장을 산책했다.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이었지만 결코 비어있지는 않았다. 어느 맑은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경희 아줌마, 우체부가 말했다. 도시에서 온 편지예요. 나는 서명을 하고 편지를 받았다.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 태민이었다. 나는 부엌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열었다. 구겨진 카드 한 장이 나왔다. 그림이었다. 작은 아이가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할머니와 손을 잡고 나무 아래 서 있었다. 나뭇가지 위로 새세 마리가 날아오르고 있었다. 뒷면에는 떨리는 블록체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할머니, 아직도 블루베리 잼 만들고 계세요. 할머니 빵 다시 먹고 싶어요. 선생님이 가장 따뜻한 사람에 대해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에 대해 썼어요. 보고 싶어요.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그림을 자석으로 고정시켰다. 햇빛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와 창가에 놓인 잼병들을 비추었다. 그것들은 여름의 조각처럼 호박색으로 빛났다. 낸시가 현관에서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설마 누가 돈 달라고 쓴 편지야? 나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편지야.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은 이 마을의 여왕이야. 블루베리 잼 회사 CEO라고. 나는 웃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태민의 편지를 접어 부엌 서랍 뒤쪽에 보관해 둔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곳은 내가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일 뿐이다.